공허의 시대에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작가 람지입니다. 아재살롱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단원 FM과 함께하는 아재살롱, 엉뚱한 질문에 진심으로 들이대는 아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쓸모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방전하시고 머릿속 드라이브 정리하세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체를 초월하는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처님의 말씀 아바냐바라 밀다신경. 일체를 초월하는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처님의 말씀 아바냐바라 밀다신경. 원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가를 행할 때 오원이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허한 형태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실체가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온도 의식도 없으며 귀도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 한가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 한가지도 없고 고진별도도 없으며 시해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불이 사이타는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 일다 주문을 말하니 이러하니라. 반야바람 일다 신경 반야바람 일다 신경.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네, AI로 만든 반야심경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할 주제는 이제 스타링크와 대형 이동 통신사의 어떤 대결이 펼쳐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디 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 좀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3사 통신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본다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G라는 통신 기술을 갖고 왔다는 게 엄청나게 홍보했었을 때는 언제고 막상 LTE 때와 별단 다르지 않는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 것도 그렇고요. 그와는 반대로 이제 통신사는 새로이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조금씩 요금제를 비용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3사의 통신사는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이런 일정 금액 이하로 했었을 때에는 도저히 쓰기 어려운 요금제를 내놓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요금제,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통법, 추가적으로 단통법이 이제 2014년인가에서부터 한 거의 10년 정도 이어졌었는데, 이러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그 손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것들도 뭐 익히 들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통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라고 해서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의 상한선을 두어서 당시 치열하게 마케팅비를 지출했었던 3사의 통신사의 부담을 좀 줄여줬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이 정책을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방통위 국장이 얘기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곤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 법이 워킹될 때 도입될 때쯤 소비하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 수입이 남게 되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과는 달리 3사 통신사에 유리한 요금제만 나오게 되면서 대형 통신사의 흑자폭이 커진 게 사실상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를 했는지 이제 단통법 폐지가 10년 만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조금 늦었다고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규모 스마트폰을 제조하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은 현재 없고, 삼성이라든가 혹은 대형 기업밖에 남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동통신사 3사죠. LG 그리고 SK, KT, 이 이동통신사를 징벌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가 군사 특수 작전이라는 명목하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단 말이죠. 이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중 하나가 통신망을 망가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지휘부에서 파악하고 신속하게 명령하다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수직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통신망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국내가 아닌 해외 통신사에 이것을 온전히 기댄다는 것은 마치 식량 자급률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타링크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혈맹 관계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당연히 스타링크가 온전히 통신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런 말이 있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뿐만이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지금은 3사 통신사뿐만 아니라 뭐 알뜰 요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요금제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지만, 만약에 요금제가 오로지 스타링크만 존재하게 된다면은 독점이나 다름없었던 3사의 통신사가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과 장점을 모두 고려해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안토 씨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동통신사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스타링크는 위성통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된다고 했을 때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통신 그 어떤 기반 시설이 지상에 있는 것과 그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장치들이 우주에 떠다니 있다는 거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통제도 우주에서 통신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위성통신이 해외에서 저희 나라에서 발생한 어떤 여러 가지 통신 기록들을 감청을 한다거나 혹은 그 통신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통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국내 저희 이동통신사들도 아무래도 위성통신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스타링크의 위성을 자신들의 그 통신 플랫폼으로서 임대를 하게 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통신 기반 시설을 저희 나라 이통사가 스타링크라는 해외 기업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의존도가 너무 심해질 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사 혹은 관련 기업들이 위성통신 산업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한계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생각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편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현재 이동통신사가 보여주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악독한 네. 자기의 어떤 배만 불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은 어떤 기업 간의 경쟁은 그것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비용이나 혜택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한국으로 진출하게 됐었을 때 네. 네이버와 쿠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투자를 한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스타링크가 도입이 되면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 가면은 아무래도 3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로밍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제가 알기로 하루에 10,000원 뭐 이런 식이라든가 혹은 뭐 한 달에 막 70,000원, 100,000원 굉장히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뭐 포켓 와이파이를 빌리거나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 혹은 이제 국내에서 유심칩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바꿔 껴야만 했었던 그런 거치스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스타링크가 도입이 되게 된다면 특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편의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달리 얘기하면은 국가 전체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자체에 굉장히 막 수천 개의 섬이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섬이 엄청나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혹은 고산지대 이런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 혹은 이제 아프리카처럼 좀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곳 같은 곳에서는 위성을 위에 띄워놓고 거기에 따른 간단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설치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나라에 여러모로 단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가 많아졌을 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가격적인
혜택이나 혹은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통신 어떤 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지역들 그런 데서도 스타링크가 가용이 된다면은 그분들의 어떤 통신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들어보면서도 아무래도 그 나라 국민 혹은 저희 나라 국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규제나 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스타링크도 만약에 저희 나라로 이제 진출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준수하면서 동시에 이제 서비스의 편의성을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링크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는 일이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네. 국내 한정으로 LTE급 속도죠. LTE급 속도 100기가를 했었을 때 5만 원을 내고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5만 원인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갔었을 때에도 3bpms, 3메가바이트 정도면은 유튜브로 했었을 때 고화질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간 화질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을 그렇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어떤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메가바이트 정도면 사실 제가 생활하는데 뭐 큰 그런 문제점이 없어요.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해외를 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스타링크를 쓸 이유가 안 쓸 이유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가족이나 시골 등이 제주도에 있어서 국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타링크를 쓰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뭐 1시간 정도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도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을 쓰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토 씨는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걸까요? 사실 저도 이 두 가지 선택이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네네. 물론 이 선택과 또 다른 어떤 선택이 주어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지만 네. 뭐 국내 한정 LTE 100기가 5만 원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국내외 자유롭게 3mbps 를 5만 원에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링크가 국내까지 커버가 된다는 점은 굉장한 경쟁력으로 확실히 보이거든요. 네네. 분명히 이 점은 해외 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스타링크의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실내에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스타링크의 3mbps 속도는 조금 답답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본다거나 혹은 뭔가를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조금 느리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이제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뭐 인터넷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네.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도 저는 아무래도 국내 서비스를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물론 스타링크의 그 위성 커버리지가 한국에서 특히나 더욱 높아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걸 어떤 속도나 금액도보다 좀 합리적인 선택지로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꼭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스타링크의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스타링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미국에서 현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3메가바이트 정도는 아니고 빠르면은 뭐 7메가바이트, 10메가바이트 정도의 요금제는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고요. 한 7만 원 정도? 하나로 네. 7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현재는 뭐랄까요? 이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좀 가격이 높아서 그런 거지. 이것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은 그거에 따른 비용이 좀 감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봤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3메가바이트에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속도가 더 높고 그것보다 비용이 더 낮다고 한다면은 현재 국내 어떤 3사 통신사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여러모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속도와 가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뭔가 좀 부가적으로 활용할 만한 서비스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소비자로서는 당장은 생각이 좀 안 들긴 하지만 네네. 뭔가 좀 합리적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속도와 가격 외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선택지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링크가 좀 현실화됐었을 때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변화라든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지금도 글로벌화가 충분히 됐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금 선진국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산간이나 이런 데만 해외에서 산간 같은 데만 좀 가더라도 인터넷이 금방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 도입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뭐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SNS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방금 안토 씨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산업 같은 것들이 촉발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양상 또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게임으로 비유하자면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자기 맵의 안에 있는 맵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스타링크가 도입이 되면은 통신이 끊기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그냥 아예 시야 자체가 전부 다 밝혀진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런 적에도 위성을 요격하기 위한 전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테슬라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런 위성 통신을 제공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때 러시아가 뭐 위성 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미사일을 쏴서 위성 통신을 요격해 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야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도입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진짜로 그런 것들을 다 요격시켜버리는 새로운 미사일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그것이 실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온라인 해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로켓 같은 것들을 쏘아 올려서 아예 그것을 자국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물리적인 해킹을 하는 그런 신경전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확실히 정보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위성통신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장점으로 스타링크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과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역별 그 통신 서비스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에서는 또 눈에 띄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통신 서비스가 뭐 워낙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 절벽에 이제 다가가면서 지방이라든가 시골 이런 데서 무인지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동시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통신 기반 시설들도 점점 낙후가 되거나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해당 지역을 통과하거나 이제 공중에서 이제 체류를 하면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은 그런 어떤 지방에서 체류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거나 혹은 여행을 간다거나 했을 때도 분명히 많은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지상에서만 소통을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공해라든가 공해상에 있을 때 이제 뭐 비행기를 탄다거나 혹은 저희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탄다거나 할 경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통신하는데 위성통신이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계의 어떤 비즈니스가 조금 더 커지거나 산업 규모도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사실 현재는 이런 스타링크가 아직은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았고 그러고 아직은 나가야 될 길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스타링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조금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노래 듣고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는 AI 빅뱅이 부른 Falling Down입니다. Yeah. Still you don't know how I'm feeling inside. No doubt. 내게 난 그저 남이니까 불거진거리 위나 홀로 남겨진 shadow. 선하지 못해 그날은 미련 stay out. Girl you know you get me up all night. 그대로 시간을 다 돌릴 수는 없을까. 먼지만 너와 함께 단 이곳에서 나네 기름에 계속 불러다도 변신 없어. I got nothing. 네가 없는 고마워 네 밤에 너에게로 다가가지 마. 멀어지는 내 뒷모습만 Yeah just how I nothing. 나에게는 더 이상 내 darling 그리움에 불러보지 마.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Yeah 그때여 날 두고 떠나가지 마요. 내 맘은 그대로인데 떠나는 그대는 왜 이대로 날 두고 떠나가지 마요. 언제나 그대 품에 잡을 수 없는 그대. Let me hear you, yeah. Oh, baby, I'm falling down, down, down. Oh, Now pray you be down for me. 이제 우리로 돌아갔음에. look at me now, yeah. I keep on falling down, down, down. Oh, Oh I'm gonna want you back. 다시 밀어서 위에. 멈춘 내 발걸음 들려오는 내 말소리 왜 울려. 추억은 양수가 돼 커져가는 그리움의 부시. 떠올라 그때 그 시절 속 you and I. But now you gonna wait. 이런 시간 돌아갈 순 없을까 그대로. 이제 알 것 같아 나에게 보내왔던 눈빛. 이전에 가변하길 바랬던 내 I 속에. got nothing. 네가 없는 고마워 네 밤에 너에게로 걸어가지 마. 멀어지는 내 뒷모습만 Ay, so I want nothing. 나에게는 더 이상 내 darling 그리움에 불러보지 마.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Ay. 그때여 날 두고 떠나가지 마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떠나는 그대는 왜 이대로 날 두고 떠나가지 마요. 언제나 그대 품에 잡을 수 없는 그대. Let me hear you, yeah. Oh, Baby, I'm falling down, down, down. Oh, now pray you be down for me. 예전 우리로 돌아갔음에. look at me now, yeah. I keep on falling down, down, down. Oh, Oh, I'm gonna want you back. 다시금 밀어설 수 있게.
널 이렇게 불러보지만 기억 없는 시간 속에 무너져버린 채로 헤어져가지만 너와 나의 모든 게 끝이야 내게 어제와 달리 그저 가볍게 지나버린 순간이게 그때여 날 두고 떠나가지 마요 내 맘은 그대로 돼 또 나는 그대는 왜 이대로 날 두고 떠나가지 마요 언제나 그대 품에 잡을 수 없는 그대 Oh baby I'm fall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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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pray you go down for me 이제 우리로 돌아갔음에 Look at me now yeah I keep on fall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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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참 그래 want you back 다시금 밀어서 쏘이게 예,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저는 아제살롱 안토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시간 언론 환경, 뉴미디어와 대중의 변화라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다른 뉴스에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중에 하나 소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입니다.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라고도 하죠. 아마 뉴스에서 간간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람지 작가는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방통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에 관해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수립을 한다거나 이용자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약간 형식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기는 한데 이번 이슈하고 관련된 핵심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나 이사를 추천을 하고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우리나라 대표 방송국인 KBS를 뜻하고요. 방송문화진흥회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방송사 MBC의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때 많이 보셨을 만한 EBS 방송사입니다. 방통위는 이런 주요 방송기관의 사장과 이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방통위는 인사권을 통해서 각 방송사의 방향성이라든가 방송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사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방송 재허가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통위가 가진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방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을 해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위원장과 상임위원 이렇게 2명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교섭단체, 나머지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천과 상관없이 최종적인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방통위의 파행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통위 관련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가장 최근 상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통위를 통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방문진의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아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MBC를 장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MBC는 뉴스를 자주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방송사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서의 기자가 항의했던 것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각종 논란 등 현 정권에 불리한 여러 가지 이슈를 주도적으로 다뤄왔던 대표적인 방송사입니다. 결국 길들이기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장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참고로 최근에 방통위 위원장이었던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사 시절 선배인 김홍일이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분이었는데요. 그걸로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로 그 자리를 옮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핵심 내용으로 좀 돌아가자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승리를 했을 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그 야당은 이러한 MBC 장악을 막기 위해서 김홍일 위원장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업무를 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홍일 이분이 초스피드로 사임을 대통령에게 신청을 하고 대통령은 초스피드로 결재를 내려버립니다. 한마디로 다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추천을 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후에도 여러 논란이 지속이 됐지만 이쯤 설명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방통위라는 조직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슈가 워낙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예전부터 인사권을 비롯해서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끊이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이번 파행은 사실 전례가 없을 일이긴 하지만 방통위라는 기관과 그것이 가진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요즘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가 발달이 되고 유튜브 같은 영상 서비스도 발달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시청하는 그 비중도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를 하고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들과 플랫폼들이 주도를 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바뀐 것인데요.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를 생각해 보더라도 방통위 같은 조직이 지금과 같은 탑다운 방식의 권력기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도 예전처럼 일방향적으로 방송 내용을 수신받기만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심지어 콘텐츠를 직접 생산을 해내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뉴미디어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유연하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양방향 소통에 초점을 둔 미디어 거버넌스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 파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람지 작가와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앞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소개해드렸던 이 방통위의 파행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파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파행은 사실 좀 한자어라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뭐 개판 5분 전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네네. 어떤 상황이나 절차, 어떤 그런 환경이 한마디로 그냥 원래 예상했고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거나 혹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것들을 파행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안토 씨 얘기를 좀 들어봤었을 때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한 편은 아니라서 하지만 안토 씨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는 제가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뭐 중요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의 좀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뭐 지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는 형식보다는 서로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예시를 들면은 대통령이 새로운 인원을 만약에 대체한다고 했었을 때 그 해당 뭐 MBC가 됐으면 MBC 자체적으로 투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과반 이상이 거절을 했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투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대신 이제 이게 만약에 거절을 그 무한정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이거를 임명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거절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재임명이 불가능한 것까지도 어떤 상한선을 정해두되 대신 만약에 3번 정도 거절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3번을 거절하면 1년 8개월 정도 될 거거든요. 네. 네,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은 처음 신청을 하고 나서 2번, 3번까지 6개월이니까 1년이 걸립니다. 그 1년 동안 거절을 만약에 3번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을 했었을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파행이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뭔가 그런 언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역할 같은 것들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임명에 대해서 찬반 투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찬반 투표를 하는 주체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거부권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거부권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가 될지 그 MBC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MBC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저는 다 해당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3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3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을 때 3번을 만약에 거절하고 나면 그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또 그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사실상 임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이전에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야당이 다수인데 네. 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업무 정지를 시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최소한 그거 자체를 사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좀 딜레이,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이것 자체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도 없는 환경이 초래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종의 아이디어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앞서 의견을 드린 것처럼 기존 지상파 방송 위주의 그 미디어 환경에서 보다 좀 수평적이고 양방향적인 뉴미디어 환경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네. 현재 그 방통위 조직 자체에 대해서 존폐를 저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급한 폐지가 또 여러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방송사 사장이라든가 이사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좀 제한을 하거나 이런 주요 권한들을 조금 없애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정치적인 싸움에서 방통위가 상당히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고요. 네. 방송사 조직의 사장이라든가 이사 이런 것도 앞서 람지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송사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 임직원들 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이분들을 선정을 하는 게 보다 좀 민주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존의 그 탑다운 어떤 임명 방식에서 바텀업 아래서 위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람지 작가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디어가 원래는 TV에서 현재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저희보다 더 늦게 태어난 2000년대 인원의 같은 경우 이미 거의 태어났었을 때부터 태어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해 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인원들은 컴퓨터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접하는 것도 다 거기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이 미디어의 어떤 성향을 파악해 봤었을 때 이 미디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쇼츠나 릴스, 틱톡 같은 것처럼 더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짧아질 수 있는가를 만약에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 3초, 5초 정도의 무언가를 막 표현하려고 하거나 그거에 따른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거는 생각보다 그럼 대체 이 3초 안에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것까지도 컨텐츠로 취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지금이 거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이게 계속 고착화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저는 고착화는 거기에 따라서 뭔가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소비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한다든가 실증을 낸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런 쇼츠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롱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하는 일종의 복고주의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약간 스타일 같은 것도 그렇고 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막 현대적인 음악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음악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혹은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옷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상도 컨텐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설이라든지 장편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좀 근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 소비가 될 수도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확실히 더 이상 짧아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공감이 되고요. 저는 또 이런 컨텐츠에 이제 질리다 보니까 또 복고주의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약간 긴 콘텐츠로 수요가 이동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복고라기보다는 조금 그 콘텐츠의 형식이나 형태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시각이나 청각 이외에도 뭐 촉감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보다 좀 현실적인 그런 오감까지 느낄 수 있는 콘텐츠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미디어 변화에서 개인적인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진실성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소비자도 쉽게 콘텐츠들을 생산을 해내고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양이 많아지는 게 퀄리티를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어떤 사실을 그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왜곡을 한다든지 숨긴다든지 아니면 없는 사실 자체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보다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더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탑다운 방식의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를 통해서 거짓이나 왜곡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누군가 말한 것처럼 탈진실, 즉 진실이 없는 세계인 거죠. 네네. 이런 세계에서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오해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람지 작가가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어떨지 궁금하고 뉴스를 볼 때 어떤 점에 좀 주목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이 어떠한 측에 좀 속해 있는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완벽한 중심은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막 좌에 편향돼 있다든가 우에 편향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뭐 자기네 뭐 회사는 중도를 지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한쪽은 아주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떤 것의 현상이 발생했었을 때
그들 뭐 이게 그들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어떤 기사나 기자의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관점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각과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그러면 틀렸냐라고 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180도가 다른 결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전적으로 따라야 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 입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에 반대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0%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보고 흘러 넘기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다 하면은 그 반대되는 측면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의 좀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기사가 온전히 해당 사건을 대변하고 있는 거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항상 갖고 있는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진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언론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행태를 만약에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언론사는 좀 확실히 배제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실질적인 어떤 제 생각으로 봤었을 때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좀 낮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뉴스를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접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많은 정보 같은 것들은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유튜버들이 좀 존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튜버, 뭐 과학이 되면 과학, 혹은 뭐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어떤 정치라든가 거기에 따른 뉴스를 전달하는 일종의 기자 역할을 하는 유튜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독을 해서 제가 재미있거나 궁금할 만한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정보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람지 작가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언론에서 전달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독자나 시청자가 나름의 균형을 가지고 소화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이라고 하면 충분한 페널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뒤늦은 사과 보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당 언론의 경영상에 중대한 좀 타격이 될 만한 조치, 예를 들어서 매출의 몇 %를 벌금으로 매긴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개별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을 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님이 유튜브에서 어디선가 그 말한 내용이 기억이 남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그 언론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그 어떤 진실 보도를 위해서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사회의 여러 정보들을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언론에게 진실 보도를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자도 요즘에 와서는 그냥 직장인, 생활인에 불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네. 물론 진실 보도를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분들께는 이제 정말 열렬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은 잠깐 내려놓으셨는데 이재명 의원이 언론사들 보고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만 받아 쓰는 권력의 랩독이라고 비판한 게 논란이 됐었어요. 랩독이라고 하면 이제 무릎에 앉아서 말을 잘 듣는 그런 강아지 같은 거를 의미하는데, 앞서 말한 그 유시민 작가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언론에 대해서 과거처럼 권력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워치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조금 많이 내려놓을까 하고요. 네네. 앞서 람지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좀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여러모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좀 기존에 저희 아재살롱이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어떤 하나의 큰 주제를 선정을 해서 랜덤으로 이제 각자가 자유롭게 프리스타일로 의견을 나누던 방식이라고 했다면은 이번 방식은 우리 진행자 각자 두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각자가 조금 더 딥하게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구성을 바꿔봤는데요. 람지 작가는 어땠나요? 일단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굉장히 프리스타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대본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그거를 읊는 형식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했었을 때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오늘 한 게 생각보다 좀 짧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방송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50분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지금 대략적으로 감을 잡은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방송을 진행했었을 때는 뭐 저 파트랑 이제 안토 씨 파트 각각 뭐 음악 나오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한 20분 정도로 맞추려고 더 충분한 어떤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아재살롱 방송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남은 시간은 음악을 좀 들어야겠죠, 그래도. 네. 예. 그래서 음악을 두 곡 준비를 했습니다. 키스 얼번의 Better Life 그리고 일본 노래인데요. 아주의 For You 두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들어보고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riday night and the moon is high. I'm wide awake just watching you sleep. And I promise you, you're gonna have more than just the things that you need. We ain't got much now, we're just starting out. But I know somehow paradise is coming someday, baby. You and I gonna be the ones that good luck's gonna shine on. Someday, baby, you and I gonna be the ones. So hold on, we're headed for a better life. Hold on now, there's a place for you and me where we can dream as big as the sky. Yeah. I know it's hard to see it now, but baby, someday we're gonna fly. This road we're on, you know it might be long, but our faith is strong. It's all that really matters. Someday, baby, you and I gonna be the ones that good luck's gonna shine on. Someday, baby, you and I gonna be the ones. So hold on, we're headed for a better life.
ここにあるのは君が今まで選んだ道の答えたちをほら自信持って進めばいい。とても自然なの、雨上がりのアスファルトに虹がかかるように、風が吹いて気がついたよ、答えはどこにもないけど分かってるわ、愛はいつも与え合うもの For you きっと君はいつの日かこの空を飛べるはずだから、何度つまずいたとしても For you 大切なことは一つ、夢見ること心だけは閉ざさないでいて。傷ついても涙こらえ我慢してたよね。そんな君を一番近くで見てきたから、何も言わなくても分かってるよ、どんな時も頑張ってたこと、迷ったなら何度だってやり直すことできるから、そばにいる